5위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다. 이 내용이 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건데요. 네. 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 약칭 CGNC라는 이 컨설팅 회사가 낸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기업에서 해고를 할 계획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제 해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 네. 이 사람 명수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예약을 해봤는데 이때 8만 89명이 이제 해고가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감원 이유를 살펴봤더니 뭐 폐업 그리고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리고 또 비용 감축 등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 중 5%인 약 4천 명 정도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해고를 한다고 나온 건데요. 네. 이번 통계가 또 주목할 만한 건 이 AI로 인해서 해고된 이 직종이 특이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단순 노동직이 대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 생성형 AI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로 알려져 있는 이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러한 기대감이나 뭐 안심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도 뭐 여러 번 보도했지만 이 생성형 AI는 뭐 노래, 그림 그리는 건 물론이고 시, 소설 이런 다양한 창작물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 한 것보다 결과가 더 낫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돈이 들지 않거나 혹은 돈을 굉장히 적게 들여서도 무난하고 그럴듯한 정도의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이 AI를 택하는 경영인들이 늘고 있다고 보고서가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지난 3월에는 미국 투자은행이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AI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챗 GPT와 같은 이 생성형 AI 기술이 사무직이나 법률 서비스 관련 직장을 중심으로 일자리의 4분의 1 정도는 대체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억 개의 정규직이 이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특히나 이 화이트 컬러의 이 일자리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생성형 AI가 내놓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오는 이 변화들 네. 이거는 어느 쪽으로든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 노동이 아니라 고소득 지식 노동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당분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지난 6일 새벽 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있는 다목적 댐 카호우카 댐이 폭발과 함께 붕괴가 됐습니다. 네. 현재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양쪽 모두 댐 붕괴는 자신들의 이 잘못이 없다, 그죠? 서로가 잘못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이 댐 파괴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악의 생태 재앙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댐 붕괴로 인해서 뭐 많은 강물과 토사들이 이제 하류 지역을 휩쓸어서 뭐 마을을 덮치고 생태계 역시 파괴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보다도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강 주변에 지뢰를 굉장히 많이 매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지뢰들이 홍수와 함께 떠내려가면서 어디에 어떻게 매몰돼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댐 붕괴는 단순히 하류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상류 지역 역시 가둬놓은 댐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식수나 농업 용수 등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서로 폭파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 자, 댐 파괴가 자포리자 원전의 그 냉각수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이 자포리자가 위치한 곳 역시 이 댐 붕괴가 일어났던 이 호수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 자포리자 원전은 이 카호우카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냉각수를 원래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지난해 3월 이 러시아군이 점령을 한 이후로는 이 원전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냉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 댐이 폭파됐던 당시 하루만 해도 호수 수위가 83c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호수물의 수위가 12.7m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더 이상 물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원전을 정지해 놓은 상태니까 이 지금
원자로를 돌리기 위한 냉각수 들어가는 내용이 양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몇 달은 저수지에서 새로 물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보관돼 있는 물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물 부족을 대비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러시아 측은 뭐 물 소비를 제한을 하고 또 원전 인근 도시 항구에서 뭐 새로운 냉각수를 끌어오는 방안도 이제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그 국제원자력기구죠. IAEA 역시 이제 핵 안보와 관련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면서 다음 주에 이 자포리자 원전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댐 폭발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원전에도 좀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조사와 추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위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세계적인 가장 활동적인 화산이죠. 킬라우에아가 다시 분할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새벽 4시에 하와이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 정상에서 폭발이 시작된 게 감지가 됐습니다. 이 분화구 바닥에서 이 15m 높이로 용암이 솟구치는 게 이 웹 카메라로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이 화산 활동이 현재는 분화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뭐 경계 수준을 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을 한 상태고 항공 기상 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최고 등급까지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이 킬라우에아 화산은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인데 뭐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번 폭발을 했고 잠깐 멈춘 뒤에 올해 1월부터 한 61일 동안 폭발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잠시 쉬었다가 지금 다시 시작이 된 건데 이번에 시작된 폭발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산이 폭발을 하면 가장 주의해야 되고 중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용암의 흐름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화산 정상의 이 함몰 지역, 그러니까 칼데라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서만 지금 용암이 관측되고 있으니 뭐 인구 집중 지역에 대한 영향은 없다 이렇게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칼라우에아 화산이 품출했을 때 당시에는 이 흘러내린 용암으로 주변 가옥이 한 700여 채가 파괴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 분화구 측면에 갈라진 틈으로 이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화산 아래 지하수하고 또 마그마가 발생을 하면 커다란 폭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칼라우에아 화산 활동이 재개됐다고 하자 주차장이 막 가득 찰 정도로 뭐 관광객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이 화산 활동이 아직은 폐쇄 구역에서 이뤄지니까 뭐 아주 큰 위험은 아니지만 이 독성 물질이 포함된 화산가스 또 분진들이 주변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장관이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봐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누리호 소식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다누리 관련 소식이 2위를 차지했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해 발사된 다누리 올 초부터 달에서 임무를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사 당시에 원래 다누리의 처음 설계됐던 임무 수명은 1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누리가 2025년까지 그러니까 수명이 2년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남았는데요. 이유는 연료가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구에서 처음 다누리가 떠날 때 싣고 간 연료의 양이 총 259kg이었다고 합니다. 259kg. 이 다누리는 원래 지구에서 달로 한 번에 가지 않았고 태양 쪽으로 갔다가 달로 되돌아오는 이 궤도를 따라서 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때 이 궤도를 따라서 돌기 위해서는 자세를 9번 정도 수정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다누리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세를 바꿀 때 생각보다 9번이 아니라 4번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목표 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9번을 다 하지 않고 4번만 엔진 점화를 통해서 그 위치를 수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이때 연료를 20kg 정도 아꼈다고 합니다. 어. 또 이 달 궤도에 처음 진입하고 임무 궤도인 달 상공 100km 위로 올라갈 때 여기에도 진입할 때 당연히 연료를 한번 분사하면서 다누리 위치를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예상보다 연료를 더 적게 사용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1년 동안의 임무 수행 중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연료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남았던 건데요. 지금 현재 다누리에 남아있는 연료는 89kg이라고 합니다. 다누리가 1년 정도 임무 수행을 하는 동안 연료를 뭐 26kg에서 한 30kg 정도 사용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만큼의 연료가 남은 거고요. 그래서 다누리의 임무 운용을 202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에 달 탐사 사업
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다누리 수명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다누리가 조금 더 애써줄 수 있게 된 건데요. 더 많은 소식을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초입기에 네. 들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도쿄전력이 지난 4월 25일부터 이 1,001km 정도의 길이가 되는 해저 터널을 다 지은 걸 완공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해저 터널의 시작 지점인 육지 그리고 또 해저 터널의 이 방류구인 이 해저 안에 바다에 있는 부분들 양쪽에서부터 이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하루 정도 동안 바닷물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현재 다 마친 상태고요. 일본은 이 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바다까지 연결되는 이 해저 터널을 만들어 놓고 이 터널로 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계획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터널 안에는 바닷물이 그러니까 일반 바닷물이 채워져야 오염수랑 바닷물을 희석해서 섞어놓은 이 방류물을 방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해저 터널을 통해서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가 마쳤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해저 터널의 바닷물 주입을 지난주에 이 IAEA가 마지막 현장 검증을 했거든요. 이게 끝나자마자 도쿄전력이 바로 바닷물을 주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일본이 밝힌 올여름 방류 이 목표가 변함이 없다.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좀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정부가 지금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후쿠시마 앞바다에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쿄전력이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이 잡아 올린 생선들 중에서 우럭을 검사를 해봤더니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네.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난 4월에도 한 달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잡은 쥐 노래미라는 생선에서도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거든요. 네. 이 우럭과 이 쥐 노래미가 잡힌 장소는 원전, 그러니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도 1호기에서 4호기 쪽, 바다 쪽 방파제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높은 내부에서의 오염수가 직접적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이 도쿄전력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이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항만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개의 그물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후쿠시마 현 지역의 어업인들은 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 자신들의 이 어업 활동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이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게다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내부가 손상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 조치에 대해도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오염수 샘플링에 대해서도 균질화가 됐느냐 됐지 않느냐를 가지고도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과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의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 역시 도쿄전력의 대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다른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 대규모 지진이 만약에 났을 때 무너질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처 방안도 도쿄전력에게 준비하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설명을 열심히 하고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일본 내에서도 이 불안감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도쿄전력이 그 샘플링을 할 때 이 탱크의 위쪽 물을 떠다가 했다고 하니까 또 이것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철저한 검증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